어떻게 보면 이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던 시발점이랄까요? 그게 바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때부터 야, 뭔가 진짜 있구나. 그러니까 사인들이 국정을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구나. 이렇게 국민들이 추측할 수 있었는데 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에 조홍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것도 네이밍을 좀 바꿔주십시오. 문건 유출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병우, 김기춘의 프레임 변경에 그냥 따라주는 거니까 십상시 농단 사건. 십상시의 난. 십상시 농단 사건. 당시에 이 사건 이렇게 커질 거라고 혹시 전혀 예측 못 하셨죠? 제가 있을 때는 인사 가지고 인사농단. 그리고, 각 부처에 내려가는 메시지가 바뀌거나 아니면 느닷없거나 뭐 이런 것들. 근데 저는 주로 인사농단 쪽에서 있었죠. 그래서 그걸 계속 막아내다가 결국 지켰고 돈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. 그때는. 돈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1년 정도니까 조금 기간이 짧았을 겁니다. 저는 돈 나오면은 망한다. 이거는. 이라고 생각하고 뭐 눈을 부릅뜨고 봤는데 돈은 없었습니다. 요번에 크게 문제가 된 게 결국은 최순실이 그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그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? 결국은 인사를 가지고 주무르고 뭐 연설문 그거까지 플러스 이제 최 씨 일가의 사적인 그 이익을 채우는데 대통령이 동원이 되고 국가 시스템이 놀아났다는 거. 요게 이제 본질인데 그때는 하여간에 돈이 터지면 이건 막 큰일 난다.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돈은 없었습니다. 어쨌든 뭐 김기춘 실장 그리고 조홍천 비서관, 박하천 경정 이 라인으로 수사가 이제 나름대로 정보 조사가 된 거죠. 그리고 박하천 경정이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서를 만든 거고. 저한테 오다를 준 거고요. 김기춘 실장이. 근데 그 전부터 뭐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, 그러니까 뭐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, 그걸 김기춘 실장한테 얘기해 봐야 뭐 시정될 리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김기춘 실장이 왜 자꾸 내가 나간다고 하느냐, 그 이유가 뭐냐 말이야. 그것 좀 조사해 봐라. 그래서 몇 번 좀 난색을 표하다가 어쩔 수 없이 뭐 좀 중요한 거 빼고 좀 드렸어요. 그런데 그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는 이 문건은 찌라시라고 규정해 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정보 문서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했는데 직접 보고를 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렇게 찌라시로 규정한 거에 대해서. 그때 당시에도 조선일보에서 뭐 이거 어느 정도 진실이냐 라고 저한테 묻길래 한 70%다 라고 말씀드렸죠. 당시에는 제가 국회 문란사범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좀 위축돼서 뭐 그렇게 했는데 사실 뭐 almost 팩트고요. 거의. 그리고 TV조선에서도 1월 초에 정윤회 문건은 사실이었다라는 걸 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석수도 국기문란사범이고 하여간에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걸기작거리면 국기문란사범이 되는 거죠. 세월호 특조위도 국가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김기춘 실장이 얘기했죠. 세월호 그리고 9월 20일 또 뭐 그때 제가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최순실 얘기하고 이제 그 이후에 22일 3일 대정부 질의 뭐 이럴 때 최순실 얘기를 다른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했어요. 그때 우리 황교안 당시 총리는 연비어다. 맞습니다. 그렇게 얘기했어요. 법에 의해 가지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. 맞습니다.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국기문란사범이 되는 거죠. 그때 저보고도 또 뭐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로 해가지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. 그게 역시 국기문란사범이고. 근데 솔직한 고백하지만 그 9월 20일 날 이렇게 대정부 질의 하실 때조차 대정부 질문 하실 때조차도 저도 반신반의했어요. 그러니까 뭐 확인하신 내용은 있을 것 같지만 근거들이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조금 과장되게 좀 표현된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는
라고 생각하는 건 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우리 동료 의원들조차도 뚜껑을 열어서 이만큼 많은 사건들을 목격하게 될 줄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.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. 지금 이게 사태가 이렇게 번졌지.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그 두 분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이 십상시에 난리 터졌을 때는 그 민변 변호사로서 또 거리의 변호사로서 시민단체하고 또 같이 손잡고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건 터지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? 저는 마찬가지였어요. 그때 역시도 확인되는 사실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건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나 신뢰를 갖기가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. 예, 잘 혼란스러웠어요. 전 예. 실제 진짜 그럴까? 예.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재밌었던 건 2014년도에 제가 이제 가족분들과 같이 특별법 협상을 계속 했었잖아요, 여당하고.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저한테 정보를 주는 분들이 많았어요. 청와대 동정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. 근데 정보를 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.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국정을 안 돌본다. 드라마를 좋아한다. 그다음에 사석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이게 그냥 상식도 안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.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. 백치비가 있다. 네.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시다. 그런 정보를 주실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사실인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네. 방금 대통령이 텔레비만 보고 있다, 드라마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안에서 그런 건 알 수는 없죠. 네, 그것까지는 뭐 관저사항이니까 관저사항은 뭐 철저히 구분이 돼 있고 우리는 청와대 근무가 아니고 아래 하자 청하대 근무를 해서 잘 모릅니다. 그러면 청와대 근무했던 이 문고리 상인방들 이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.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 사람들이 컨트롤했던 것 같은데 네. 그런데 정호성 비서관만 구속이 되고 안봉근 이재만은 지금 뭐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다. 네. 뭐 일각에서는 안봉근이 뭐 특히 경찰 인사에 굉장히 깊게 관여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고 그건 뭐 제가 직접 싸웠으니까. 경찰 인사 가지고 내내 싸웠죠. 여기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. 아니 계속 얘기했는데. 그래요? 난 못 들었어. 그러면은 이거는 수사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검찰에서. 아니 구체적으로 사람도 제가 얘기를 좀 해줬고, 예. 그리고 지금 박건찬인가요? 예. 경비국장 하다가 지금 경기 남부청 차장으로 간 그분, 그 SBS 그 안에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, 그 뭐 무슨 메모가 있잖아요. 인사청탁 메모. 네네. 그게 1월 초에 터졌죠. 그거 2월 28일까지 감찰을 하고 뭐 3월 초에 발표를 하겠다. 어제 사실 경찰청 차장 나왔을 때 그걸 좀 물으려고 그랬는데, 이 백색태로 묻는 바람에 못 물었습니다만은, 뭐 그런 거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. 근데 그걸 한 달 반, 2달씩이나 감찰 조사할 이유가 뭔지. 딱 보면, 이 사람 여기 잘 갔구나, 못 갔구나, 힘썼구나, 물 먹었구나. 이거 다 그냥 보면 알아요. 그럼 이재만 같은 경우에는 안봉근은 이번에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재만은 특검에서 조사 안 받았죠? 이재만 뭐 아예 검찰청에 11월 달에 한번 나오고 그렇죠? 그다음부터는 없어졌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우리가 봤을 때는 문고리 3인방이 한 몸뚱이로 제가 계속 합체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런데 정호성만 이렇게 돼서 정호성은 휴대폰 8개인가 뭐 그것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. 정호성을 11월 29일 날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선 한 2, 3일 있다 구속이 됐는데 이재만 안봉근은 12월 9일 날 압수수색을 했단 말입니다. 예. 그 사이에 뭐 했겠어요? 다 치웠지. 그렇겠죠. 그게 검찰 수사예요. 그러면 이 사건에 그 논란이 됐던 정윤회도 검찰 특검 한 번도 참고인도 조사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진짜 최순실이 모든 걸 다 했는지 아니면 정윤회가 어느 정도 관여하다가 빠진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단 말이죠. 제가 있을 때까지는 일정 부분 관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고요. 그리고 특검으로선 수사기간이 워낙에 70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의심만 가지고 부르기에는 수사력이 좀 많이 못 미칠 겁니다. 제가 7시간 추적자들이라는 걸 했었잖아요. 그때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주 최근까지도 이 박근혜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
정윤회를 접대하는 장면들이 자주 포착됐다는 거예요. 줄을 대려고. 네.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또 지금도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아, 본인은 나와서 언론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밝힌 사실도 보면은 본인이 청와대에 계속 있었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. 좀 빠져나가는 형국이더라고요. 그리고 특검이 문을 닫았지만 뭐 일반 검찰이 혹은 특검법을 개정해서 또 특검이 다시 살아나거나 별도의 특검이 생길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최순실 일가의 재산 추적입니다. 재산. 예. 그렇죠. 한 100억 정도 찾아냈다 그러던데요. 200억 얘기하는데요. 200억? 네. 그거는 아마 빌딩 하나 저 신사동에 있는 거 그거 하고 뭐 평창 땅 그 정도인데 그건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?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뭐 완전히 지금 탐정을 하고 있잖아요. 독일까지 다니면서. 그게 말하자면은, 뿌리를 잘라버린 겁니다. 고사시키는 거죠.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그걸 하다 보면은, 정윤회하고 또 재산이 차명으로 넘어가거나 그 이후에도 왔다 갔다 하거나 해서, 계속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게 드러나면은, 예, 정윤회 부분도 할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성장할 수 있는 의혹이네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100억 혹은 200억대 뭐 재산을 찾았다고 하지만 언론 보도 보면 뭐 최소 3천억에서 최대 10조까지 얘기를 해요. 네. 얘기를 하는데 뭐 특검에서는 한계가 있겠죠. 이게 위법적으로 조사하면 안 되니까 합법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니까. 그런데 이제 국민 정서는 이게 부당하게 재산을 이 최순실 일가가 쌓아 올렸으니까 이걸 환수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법 가지고는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만약에 환수를 하려면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. 네. 저 친일 재산 환수 그런 것처럼 만들어서 별개 위원회를 만들고 각 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나옵니다. 네. 당초 저희 전국교회 시작할 때 몇 개 개혁법안들을 추리면서 관련된 법안도 그때 당시에 이제 법안이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라고 목록 안에 넣어놨었어요.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이 법안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아마 법사위에 그 법안을 성안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위임해서 저희가 준비 중이긴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충분치는 않지만 몇몇 의원님들이 안민석 의원님도 아마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. 법안들이 있는 상태인데 좀 조절이 좀 필요한 내용에 있어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. 개 고양이 사료 또 뭐 밑에 그 패드 이런 것까지 삼성에 다 청구한 걸로 봐가지고는 뭐 대단히 세밀하신 분 같고 최순실 일가가 뭐 200억은 아니다. 그렇죠. 예. 자, 사실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내부 고발자들의 고발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 같습니다. 네. 물론 그 내부 고발자들이 뭐 최순실의 공범이냐 종범이냐 이런 걸 좀 떠나가지고요. 예, 내부 고발자의 폭로부터 시작됐는데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너무 약하다.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안 나온다. 내부 고발하면 왕따 당하고 뭐 쫓겨나고 이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야당에서 법을 좀 보완하거나 새로운 법을 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뭐 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이지 않다 보니까 당장 휘슬러가 된다. 휘슬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내부 고발자를. 휘슬러가. 예.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어떤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폭로 이후에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사회가 보장해 주지 그렇죠? 못하면 예, 묻힌 수밖에 없죠.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뭐 폭로하신 분, 폭로라고 하면은 너무 자극적으로 들리니까요. 이렇게 고발을 해주신 분들도 벌써부터 어떻게 보면 신변의 위협 그리고 남은 삶 어떻게 보면 세중의 관심들이 흩어졌을 때 그분들에게 닥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더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그러니까 군대에서 내부 고발하면 2등병으로 강등돼서 불명예 제대 시켜버리고 공무원이 내부 고발하면 쫓겨나고 이런 건 최소한 막아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법적으로. 예. 그러니까 이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고 또 우리의 혈세가 낭비가 되고 우리의 공적 시스템이 망가질 거를 이분으로 인해서 정지시켰다, 막았다, 회복시켰다.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잖아요. 저보고도 뭐 최근까지도 그럽니다. 더 폭로할 거 없어요? 폭로하시죠? 뭘 폭로합니까? 제가 굉장히 관음증 같아요. 예. 폭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분들은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고. 그러고선 그러면 그렇지. 자기의 지적 호기심 혹은 자기의 게스가 맞았다.
뭐 이런 거 정도로만 끝나요. 이게 얼마나 참 가치 있는 일인지 그건 제대로 평가를 안 해준다고. 그건 우리 정부가 좀 반성을 하고 또 인식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법안을 하나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. 저희 당 늘 법 급히 필요할 때는 박주민 의원님만으로. 아니, 뭐 이런 아이디어들은 있더라고요. 이번에 최순실의 재산을 환수하면은 그걸로 그냥 어떻게 막 이렇게 저렇게 쓰지 말고 독립된 기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특별히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식으로 쓰면 어떠냐는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더라고요. 시민분들이. 그리고 지금 수사 안 된 것들 중에 사실은 각 부처에 보면 연공 서열을 벗어나가지고 갑자기 출세하고 혹은 또 갑자기 찌그러지고 그 인사 체계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. 지금 각 부처에. 그게 뭐냐? 줄을 잘 잡았냐 못 잡았냐. 이거거든요. 그거 저 사람 누구 백으로 저 자리 갔어요. 근데 그 자리가 되게 높은 자리고 중요한 자리야. 그러니까 밑에서 그 얘기하면은 그 얘기한 사람 그 부처에서는 죽어요. 얘기를 못 합니다. 그걸 내부에서 얘기를 해주면 소위 말하는 우병우 최순실 라인들 그거 금방 다 밝힐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일신의 안위 이걸 우선하는 사람들로서 저 공무원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솎아내야 됩니다. 특검이 이것까지 하기에는 지금 힘이 딸려서 끝났는데 내부 고발자를 보호를 해줘야 될 이유가 또 있는 거죠. 국가 시스템이 놀아났다는 거. 요게 이제 본질인데 그때는 하여간에 돈이 터지면 이건 막 큰일 난다.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돈은 없었습니다. 어쨌든 뭐 김기춘 실장 그리고 조홍천 비서관, 박하천 경정 이 라인으로 수사가 이제 나름대로 정보 조사가 된 거죠. 그리고 박하천 경정이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서를 만든 거고. 저한테 오다를 준 거고요. 김기춘 실장이. 근데 그 전부터 뭐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, 그러니까 뭐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, 그걸 김기춘 실장한테 얘기해봐야 뭐 시정될 리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기춘 실장이 왜 자꾸 내가 나간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말이야. 그것 좀 조사해봐라. 그래서 몇 번 좀 난색을 표하다가 어쩔 수 없이 뭐 좀 중요한 거 빼고 좀 드렸어요. 예. 그런데 그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는 이건 이 문건 어떻게 보면 이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던 시발점이랄까요? 그게 바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때부터 야, 뭔가 진짜 있구나. 그러니까 사인들이 국정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구나. 이렇게 국민들이 추측할 수 있었는데 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에 조홍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것도 네이밍을 좀 바꿔주십시오. 문건 유출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병우, 김기춘의 프레임 변경에 그냥 따라주는 거니까 십상시 농단 사건. 십상시의 난. 십상시 농단 사건. 당시에 이 사건 이렇게 커질 거라고 혹시 전혀 예측 못 하셨죠? 제가 있을 때는 인사 가지고 인사농단. 그리고 각 부처에 내려가는 메시지가 바뀌거나 아니면 느닷없거나. 그건 찌라시라고 규정해버렸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정보 문서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했는데 직접 보고를 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렇게 찌라시로 규정한 거에 대해서. 그때 당시에도 조선일보에서 뭐 이거 어느 정도 진실이냐 라고 저한테 묻길래 한 70%다 라고 말씀드렸죠. 당시에는 제가 국회 문란사범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좀 위축돼서 뭐 그렇게 했는데 사실 뭐 almost 팩트고요. 거의. 예, 그리고 TV조선에서도 1월 초에 정윤회 문건은 사실이었다라는 걸 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석수도 국회 문란사범이고 하여간에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걸기작거리면은 국기문란사범이 되는 거죠. 세월호 특조위도 국가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김기춘 실장이 얘기했죠. 세월호 그리고 특별법도. 9월 20일 또 뭐 그때 제가
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최순실을 얘기하고 이제 그 이후에 22일, 3일 대정부 질의 뭐 이럴 때 최순실 얘기를 다른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했어요. 그때 우리 황교안 당시 총리는 연비어다. 예. 맞습니다. 그렇게 얘기했어요. 법에 의해 가지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. 맞습니다.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국회문란 사범이 되는 거죠. 그때 저보고도 또 뭐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로 해가지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. 그게 역시 국회문란 사범이고. 근데 솔직한 고백하지만 그 9월 20일 날 이렇게 대정부 질의 하실 때조차 대정부 질문 하실 때조차도 저도 반신반의했어요. 그러니까 뭐 확인하신 내용은 있을 것 같지만 근거들이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조금 과장되게 좀 표현된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우리 동료 의원들조차도 뚜껑을 열어서 이만큼 많은 사건들을 목격하게 될 줄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.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. 지금 이게 사태가 이렇게 번졌지. 그러니까요. 네. 뭐 이런 것들. 근데 저는 주로 인사농단 쪽에서 있었죠. 그래서 그걸 계속 막아내다가 결국 지켰고 돈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. 그때는. 돈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1년 정도니까 조금 기간이 짧았을 겁니다. 저는 돈 나오면은 망한다. 이거는. 이라고 생각하고 뭐 눈을 부릅뜨고 봤는데 돈은 없었습니다. 요번에 크게 문제가 된 게 결국은 최순실이 그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그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? 결국은 인사를 가지고 주무르고 뭐 연설문 그거까지 플러스 이제 최 씨 일가의 사적인 그 이익을 채우는데 대통령이 동원이 되고